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3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 중세 봉건제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중세 봉건제의 구조, 그리고 주종제와 장원제의 특징입니다. 지난 중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중세의 주인공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간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클로비스에 의해 메로베우스 왕조가 건국되었다가 프랑크족의 전통적인 분할 상속에 따라 왕권이 약화되면서 실권을 장악한 궁제 출신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포아티의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을 격퇴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피핀에 의해 카롤루스 왕조 개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피핀은 교황령을 기증하는 등 로마 가톨릭과의 연대를 강화했고, 피핀의 아들인 카롤루스 대제 때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면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열었고, 카롤루스 르네상스라 부르는 문예부흥도 이루었으며, 아울러 800년에는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음으로써 고대 로마 문화와 게르만적 정신, 그리스도교가 결합한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카롤루스 대제 사후 9세기 후반의 베르등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게 된다는 내용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 중세 봉건제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먼저 이번 영상은 서양 중세 서유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로마 영상에서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열되었고, 뒤를 이은 서양 중세도 동서유럽으로 나뉘어져 각각 발전해 왔으며 중세의 중심지가 서유럽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영상 내용인 봉건제는 동유럽과 관계없는 중세 서유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양 중세 서유럽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서양 중세는 어떤 시대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는 봉건제, 나머지 하나는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입니다. 즉, 기사로 상징되는 봉건제를 빼고는 중세 서유럽을 설명할 수 없고, 지난 영상에서 성상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동유럽인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와 분열되었던 로마 가톨릭 역시 중세 서유럽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기사와 하나님이 중세 서유럽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므로 이번 영상에서 봉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서양 중세를 특징짓는 또 다른 요소인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 내용인 봉건제의 통치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주나라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주의 통치 체제가 봉건제인데, 봉건제는 왕이 수도 주변의 직할지만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들에게 토지를 분봉하여 다스리게 하는 지방분권적 체제로, 주의 봉건제는 하늘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즉 천명을 받은 국왕인 천자가 제후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통치를 위임하는 대신에 제후는 천자에게 공납이나 군사력을 제공하는 정치체제였는데, 주나라의 봉건제는 제후들이 주로 왕족이 되는, 즉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종법이 바탕이 된 반면에, 서양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는 주군과 봉신과의 관계가 계약에 의해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봉건제는 중국의 주나라나 서양 중세 서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의 막부체제, 그리고 터키의 오스만 제국 등에서 나타난다는 내용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국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통치를 위임하는 봉건제가 서양 중세 역사에서 생겨나는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럽 봉건제가 생겨난 배경은 9에서 10세기의 사회혼란이 그 배경이 되는데, 당시의 사회혼란으로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 등 이민족의 침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에 그 손자대인 9세기 후반에 베르등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거치면서 결국 세 나라로 분열되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정치 혼란은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 시스템의 붕괴와 아울러 끊임없는 사회 혼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즉,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한데 그것을 해결해줄 국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봉건제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민족의 침입인데요. 당시 서유럽을 쳐들어오고 있던 이민족으로는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 노르만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르만족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게르만족의 일파이며 흔히 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킹이라는 말은 만에서 온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덴마크 그리고 아이슬란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게르만족이 이동한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추운 북쪽 지방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조직적으로 행해진 많은 약탈들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게 됩니다. 바이킹들은 불투구를 쓰고 도끼를 든 모습과 특징적인 바이킹의 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전 유럽에 걸쳐 교역도 하고 아울러 약탈도 자행하면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도 하게 됩니다. 바이킹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랑스킵, 롱숲이라고 부르는 바이킹의 배입니다. 이 배들은 종종 뱃머리를 용머리로 장식하고 있어서 드래곤쉽이라고도 불리었는데 바다에서의 긴 항해나 내륙 하천에서의 이동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정복 활동에 정말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늘고 길다란 아름다운 외양으로 유명한 이 배는 선체를 가벼운 목재로 만들고 다양한 문양을 새겼으며 양모천으로 만든 돛을 달았고 긴 배의 옆부분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장착된 다량의 노를 저어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가볍고 길쭉한 모양뿐만 아니라 배의 앞부분과 후미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빙산을 만나거나 교전 중에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에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며 또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가라앉는 깊이인 흘수가 얕고 배바닥이 평평하여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서 바다에서의 장거리 운항뿐만 아니라 강의 상류 지역에서도 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킹, 노르만족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으로 아무래도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노르망디라는 지명은 노르만족에서 이름을 따서 붙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0세기 초에 바이킹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던 서프랑크 왕 샤를 3세는 바이킹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이킹 한 무리의 대표격인 롤로에게 로마 가톨릭 개종과 봉신이 된다는 조건으로 노르망디 지역을 봉투로 주면서 백작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많은 노르만족들이 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롤로의 후손인 리샤르 2세대 공작으로 승격되어 노르망디 공국이 되게 됩니다. 이후 롤로의 후예인 노르망디 공국의 기욤즈 윌리엄이 1066년에 영국을 침공하여 지난 게르만족 대이동에서 영국에 세워졌던 앵글로색슨 왕조의 마지막 왕인 헤럴드 2세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격퇴시키고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노르만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노르만 정복입니다. 즉,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영국의 잉글랜드를 정복해서 영국의 왕이 됨으로써 프랑스 서부의 노르망디와 영국의 잉글랜드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국 왕은 노르망디 공작이기도 해서 프랑스 왕 아래에 있는 봉신이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노르만 왕조는 프랑스 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중세 말에 벌어지는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 서부에 있는 영국 왕의 영토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과 영국의 노르만 왕조 이외에도 노르만족은 자신들의 원거주지의 스웨덴 왕국, 덴마크 왕국, 노르웨이 왕국 등을 세웠으며 동유럽 쪽으로 이동한 노르만족은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등을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훗날 러시아의 기원이 됩니다. 이 노르만족의 이동은 대개 9세기에서 11세기경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에 걸쳤던 게르만족의 이동을 1차 민족 이동이라고 하고 이번 노르만족의 이동을 2차 민족 이동으로 일컬을 만큼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노르만족 이외에도
오늘날 헝가리 민족의 원류가 되는 기마 유목민족인 마자르족도 9세기를 전후하여 다뉴브강 등 중부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후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세력도 끊임없이 서유럽을 압박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민족의 침입 속에 힘들어하는 서유럽을 막아줄 프랑크 왕국은 9세기경의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되고 있어서 이런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국왕보다는 자신의 주변에서 무력을 소유한 힘있는 사람 밑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봉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제의 중심이 되는 기사계급이 왜 출현했느냐가 봉건제 발생의 배경이므로,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 마자르족과 이슬람들의 침입 속에서 무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어하면서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안도 유지하면서 실력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사라고 하고, 이 기사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 봉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는 게르만의 종사제도와 로마의 은대지 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게르만족 영상에서 종사제도는 미성년의 게르만족 천사가 유력자의 시종으로 참전하여 그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고, 반면에 유력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젊은 시종에게 무기나 말 등을 지급하고 그의 생활을 보조하는 주종적 관계라고 했으며, 이러한 주인과 시종 간에 존재했던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종사제는 종신적인 관계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의 종사제와 함께 서유럽 봉건제의 기원이 되는 것이 로마의 은대지 제도인데요. 여기서 은대지는 로마 황제가 국경을 지키는 게르만족 등의 이민족 군인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려준 토지를 말하는데, 봉건제에서 주군이 봉신에게 하사하는 봉토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봉건제의 배경과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봉건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중세 봉건제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요. 서양 중세 봉건제의 구조 중 하나는 봉건제의 정치 군사적 측면인 주종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봉건제의 사회 경제적 측면인 장원제입니다. 즉,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사 중심의 봉건제라는 것은 주종제를 말하는 것이고, 중세 서유럽의 촌락 중심 경제 체제인 장원제가 봉건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기원을 연결해보자면 게르만의 종사제에서 기원한 것이 주종제이고, 로마의 은대지 제도에서 기원한 것이 장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건제의 정치 군사적 측면인 주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종제라는 말은 주군과 봉신 사이에 봉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봉건적 주종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봉토는 주군이 가신, 즉 봉신에게 준 토지를 봉토라고 부르고, 주나라 봉건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주군이 제후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통치를 위임하고, 제후는 주군에게 공납이나 군사력을 제공하는 형태는 똑같으며, 봉건적 주종 관계라는 정의에서 약간 어려운 용어가 봉건적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근대적이지 않다. 즉, 양쪽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주군, 한쪽은 신하가 되는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주종제를 설명하면, 주군은 봉신을 보호해주면서 봉신에게 토지, 즉 봉토를 나누어 주어 그의 생활을 돌보아주고, 봉신 즉 가시는 주군에게서 봉토를 받아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군에게 충성과 군역의 봉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군을 위해 싸우러 가야 하고 법정에 참석하기도 해야 하며, 주군의 자식들이 결혼이나 기사가 될 때 축의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주군과 봉신 사이에 행해지던 탁신 의식이 있습니다. 탁신이란 유력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의미로, 종신에 해당하는 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주군의 두 손 사이에 집어넣으면 주군이 그 손을 모아주는 행동을 하고, 봉신이 성경 등을 놓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군주의 칼에 입맞춤을 하면 주군은 봉토를 상징하는 한 줌의 흙을 봉신에게 수여하는 형식으로 봉건적 주종 관계를 설정하는 의식인데, 카롤린거 왕조 때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중국 주나라의 경우는 혈연 관계인 것에 비해서 중세 서유럽은 쌍무계약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쌍무계약적이라는 것은 주군이 봉신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토지를 줄 수 없으면 봉신도 주군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고, 주군 역시 봉신이 군사적 봉사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봉토를 회수한다는 것으로 한쪽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군과 봉신 쌍방 간에 의무가 주어지는 계약관계라는 것이 중세 서유럽 주종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주종제는 위로는 국왕에서부터 아래로 하급기사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서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종제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국왕과의 관계에서 봉신이 되는 제후가 하급기사에게는 주군이 된다는 것으로, 즉 주종제는 봉토를 매개로 만들어진 지배 계급 간의 다층적인 주종관계여서 주군과 가신들은 같은 지배 계급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한 계약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봉건제 피라미드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농노들은 이 주종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 봉건형주 중에는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곧 성직자 영주들도 장원의 주인인 봉건형주로 농노로부터 지대를 받으면서 제후로서의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군으로부터 봉신이 토지를 받으면서 주종제가 성립되었지만 주종관계가 자식에게 세습되고, 봉토로 받은 영지 내에서 봉신의 독립적인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봉신이 자신의 영지 내에서 하급기사들에 대한 군대 소집권이나 재판권, 조세 징수권에 대해서 주군이 전혀 간섭할 수 없다는 불이권이 강화되면서 점점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왕권은 약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봉건제의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보면 국왕이 이 체제의 맨 윗부분에 있어서 큰 권력을 지니고 나머지 세력 위에 군림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왕은 봉건형주 중 하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미약한 왕권이 봉건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강력한 왕권이 특징적인 고대 이집트 파라오 같은 오리엔트적 전제 군주나 다음 근대 과도기에 출현할 절대 왕정의 군주와는 많이 다른 정치 체제로, 봉건적 주종제에서 꼭 기억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양 중세 서유럽은 봉건제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왕권이 미약하고 제후 세력, 기사 세력이 강하여 지방 분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종제를 설명할 때 약간 혼동되는 개념으로 귀족, 제후, 영주, 기사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동일한 세력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권 계급인 귀족들이 정치적으로 국왕 아래에 있는 제후 세력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받은 봉토, 즉 영지의 주인이므로 영주가 되며, 군사적으로는 봉토를 준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를 하는 기사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기사라는 말은 국왕도 기사로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말에서는 기병 전투를 하는 군인 자체를 기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상층 신분인 대귀족에 비해서 하층 귀족이나 하층 지배층만을 기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세 봉건제의 상징인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는 무장한 기병을 뜻합니다. 흔히 영어의 나이트는 원래는 소년, 시동을 의미했는데, 이후 왕을 따르는 무장한 기병 전투를 하는 특권 계층, 즉 우리가 아는 기사 계급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이 말타는 기사가 특권 계급이 되는 이유는 말의 가격이나 말을 키울 수 있으려면 경제적 여력이 상당해야 하므로 특권 계층이나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프랑크 왕국을 공격해오는 이슬람의 기병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 전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말을 키우게 하여 전쟁이 나면 기병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기사의 시초라는 학설도 있고, 말을 탈 때 필요한 말 한 장에 달려있는 말받침대인 등자가 유목민족에게서 유럽으로 전래되면서 기사가 출현했다는 학설도 있으며, 그리고 바이킹이나 마자루족 등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빠른 기병의 필요성이 그 기원이라는 등 여러 학설이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기사검으로도 알려진 아밍소대는 기사 서인 등 기사의 의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손잡이 부분이 칼날의 직각 형태의 날밑을 붙여서 십자가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크로스가드를 지닌 한 손으로 쥐는 긴 칼로 기사들이 전투에 앞서 십자가 대신 이 크로스가드에 입을 맞추는 관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창증 랜스는 우리가 중세에 관한 영화에서 토너먼트 대회를 보면 말을 타고 4m 정도 길이의 긴 창 랜스를 겨드랑이에 낀 채로 상대를 찌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고로 토너먼트용 랜스는 참가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창 끝이 뭉툭하면서 잘 부러지게 개조하여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랜스의 경우도 길이나 무게추 등의 형태가 다양했다고 하며, 아시다시피 오늘날 경기 방식의 하나인 토너먼트 방식도 마류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너먼트 대회 창시합에서 유래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사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면, 기사가 될 어린 소년은 대개 7살경에 시동이 되어 기사가 되기 위한 승마나 검수를 익히면서 영주의 집에서 굳은 일도 하다가 14살 정도가 되면 스콰이어라는 견습 기사가 되어 스승이 되는 기사에게서 좀 더 높은 단계의 수련을 받게 됩니다. 견습 기사들은 전장에 나가서 스승 기사의 방패잡이나 종자로서 일하기도 하고 기사를 엄호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다가 이후 20살 정도가 되어 기사가 될 만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 말과 무기, 갑옷 등 기사 장비를 마련하고 기사 서임을 받게 되는데, 중세 후기에 가면서 귀족 자제가 기사가 되는 경우는 이런 단계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기사가 되는 기사 서임식은 왕의 대관식 등 국가의 큰 행사나 축제일에 행해지기도 하는데, 서임식에서는 왕 또는 주군이 칼을 편편하게 뉘어서 무릎을 꿇은 기사의 양쪽 어깨와 목 또는 등을 칼등으로 치면서 기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본 형식인데, 기사도 손서 등의 다양한 의식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전쟁터에서 기사 서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단한 의식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중세 초기의 경우는 기사가 될 수 있는 말과 무기 등을 갖출 수만 있으면 신분이 높지 않아도 기사가 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나, 중세의 시대적 분위기가 자리잡고 좋은 가문 출신으로 기사 서임을 통과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기사는 하층 귀족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 기사가 지켜야 하는 고결한 행동을 의미하는 기사도는 주군에 대한 충성과 무용,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예의, 신에 대한 깊은 신앙 등을 덕목으로 하면서 중세 문학에서 신비롭게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건제의 사회경제적 측면인 장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원이란 국가 공유지가 아니라 귀족 등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넓은 토지를 말하는데, 당나라의 이상적인 토지 제도였던 균전제가 안사의 난 이후에 장원제로 변화해간다고 하면서 잠시 공부했던 토지 제도가 장원이었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장원은 영주와 농민의 거주지와 경작지 등이 포함된 하나의 마을, 촌락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후나 기사 세력이 자신들의 주군으로부터 봉토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봉토가 바로 장원입니다. 즉, 주군으로부터 봉신으로 임명받으면서 받는 봉토가 사회경제적으로는 한 마을인 장원이 되는데, 당연히 봉신이 받는 봉토는 하나의 장원만이 아니라 여러 장원으로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원제는 장원의 주인인 영주와 영주의 땅을 빌어 경작하면서 지대를 납부하는 소작인 농노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데, 봉건제 피라미드에서 보면 맨 꼭대기의 국왕과 그 아래에 있는 귀족, 그리고 하급 기사에 이르기까지 소유한 토지의 크기는 다르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이므로 모두 영주라고 볼 수 있고, 주종제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최하층에 속하는 농민이 영주의 땅을 경작하는 농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핵심인 장원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장원은 자급자족적,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중반부터 장원과 장원 사이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시장이 열리면서 상업이 발달해 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세 장원은 장원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행해지고 다른 장원과의 교역은 거의 없는 농촌 중심의 자급자족적 촌락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서양 중세 시대인데,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는 원시 자급자족 경제에서 점점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시장도 열리며 화폐도 사용되어 교통중심지가 도시 발달로 연결되고
아울러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와의 국제무역도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양 중세 이전의 고대 시대에 발생했던 페르시아 전쟁이나 포에니 전쟁이 지중해 해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미 서양 고대부터 비단길 등을 통해 중국 한나라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동방산물들이 교역되고 있다가 엄연히 중세시대가 고대 다음 시대인데도 경제가 원시 자급자족 경제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급자족적인 장원 경제는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원의 구조를 알아보면 장원의 한가운데 있는 높은 지대에 대체적으로 영주의 성이 있고 교회도 있으며 농민들이 촌락을 이루고 사는 농민거주지와 경작지, 그리고 방앗간, 제분소, 제빵소, 대장간, 곡물창고 등도 갖추어져 있었고 가축을 기르기 위한 목초지, 삼림 등도 있었는데 농노들은 장원 안에 있는 영주들의 각종 생활시설을 사용하면서 시설 이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원의 경작지는 영주지경지와 농민보유지로 나뉘어지며 삼포제로 경작되는데 삼포제는 토지를 3등분해서 경작하는 방식으로 춘경지와 추경지, 효한지로 나뉘어집니다. 춘경지에는 주로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경작하고 추경지에는 주식이 되는 밀, 호밀 등을 경작하며 나머지 한 곳은 휴경하여 휴경지에서는 목초를 키워 동물 사료로 공급하거나 가축을 방목시키기도 했는데 다음 해에는 춘경지와 추경지, 휴경지에 경작하는 작물을 달리하면서 번갈아 휴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농경 방식은 농경지를 둘로 나누었던 2포제를 거쳐 3포제로 이행해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지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휴경하고 지력을 회복하여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자 했던 농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세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경작 방식도 공동경작의 편의를 위해 울타리를 치지 않는 개방경작제가 행해져서 같은 곡물을 심고 정해진 때에 다같이 수확물을 거두어들인 후에 목초지에 한꺼번에 가축 방목이 허락되는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변화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노는 자신의 땅인 농노보유지만으로 생활할 수 없을 경우에 영주의 땅, 즉 영주지경지를 소작하게 되고 소작료인 지대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 중세에는 농노가 영주에게서 땅을 빌리고 그 대가로 영주에게 무엇으로 지대를 냈을까요? 우리가 중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수확한 곡물의 일부를 지대로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서양 중세의 경우는 노동, 부역지대를 내게 됩니다. 즉, 농노는 자신이 보유한 농민보유지를 경작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자신이 다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영주지경지의 경우는 농노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이 지경지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어야 했고 직접 노동하지 않은 영주가 그 영주지경지에서의 수확물을 다 가지게 되는 형태이므로 결국 농노는 영주에게 지대를 노동력인 부역지대로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말에 가면 이 노동지대가 변화하게 되는데 지대가 어떻게,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중세 말의 변화 영상에서 따로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원의 농민 중에는 자유민도 있었지만 대개는 농노였는데 농노는 장원에 매여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전 로마 영상에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라티푼디움제를 대신하여 로마 말에는 농업 경영 방식이 콜로나 투수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몰락한 자영 농민이나 신분이 상승한 노예가 소작인 콜로누스가 되어 귀족의 땅을 경작하게 되고 그 콜로누스가 중세의 농노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동해온 게르만 자유민 중에서 몰락하여 농노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로마 말과 게르만 이동의 혼란기에 자신의 토지를 팔아버려서 농사지을 토지가 없는 몰락한 사람과 이민족의 침입 등 혼란 속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힘있는 사람들에게 바치고 그 보호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농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장원제하에서의 영주는 농노들을 함부로 추방할 수 없었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는데 먼저 농노가 영주에게 내는 세금은 정말 다양했고 농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지를 임대한 대가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영주지경지에서 일해야 하는 부역 이외에도 농지세,
포도주세 등 여러 명목의 세금이 있었고 인두세, 상속세, 통행세, 재판세, 수세 등 영주가 정하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공납으로 닭, 계란, 옷감 등의 현물도 바쳐야 했으며 영주를 위한 각종 잡일 등의 부역에도 동원되었고 장원 내 영주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노의 직업은 세습되었고 영주의 재판을 받아야 했으며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세를 내야 했고 의무적이지는 않았지만 영주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농노의 예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주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상업과 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농노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영주에 대한 농노의 예속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초약권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부의 첫날 밤을 남편이 아니라 그 지방의 영주가 치를 권리가 있었다고 하는 초약권은 문학작품들과는 별개로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결혼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나 다른 장원의 남자 농노와 결혼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여자 농노에게 해당되었다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역사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아예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만큼 농노가 영주에게 예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영주가 민간에서 전해오던 초약권을 행사하려다가 농부들의 폭동이 일어났다는 기록에서도 초약권이 광범위한 권리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크리스트교가 보편화된 중세 시대에 공식적으로 간음을 법으로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농노에 대해서 정리하면 농노라는 말은 농사짓는 노예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원의 뿔 없는 가축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등 단순히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소작료를 납부하는 동양의 소작인과는 분명히 다른 예속적인 신분이기는 했지만 엄연히 농노는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었고 토지나 집 등의 사유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장원의 관습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는데 중세 말의 농노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쟁취하면서 농노 신분이 자영농민으로 상승해가게 됩니다. 주종제와 장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는 시대별로 또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전형적인 봉건국가 형태로 출현한 것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거치면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로 분열되었다고 했는데 서프랑크 왕국을 계승한 프랑스는 10세기 말에 카롤루스 왕조의 왕통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왕조가 카페 왕조인데 일드 프랑스 지역인 파리 주변 지역의 영주인 위국 카페가 제후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카페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왕권은 파리 주변 지역과 오르랑 지역에만 미쳤고 다른 대제후 세력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부족했으므로 제후 세력이 막강했던 전형적인 봉건제가 나타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반면에 동프랑크 지역인 독일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중세 독일을 상징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 황제 칭호를 처음 받은 사람은 오토 1세였습니다. 오토 1세는 당시 중부 유럽의 넓은 지역을 약탈하면서 독일 동남부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마자르족을 아우크스부르크 남쪽의 레이펠트 평원에서 격파하여 몰아내게 되었고 동쪽에서 이동해오는 슬라브족의 침입도 막아내었는데 참고로 이 레이펠트 전투를 끝으로 마자르족은 유럽 침략을 끝내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헝가리 왕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이탈리아 국왕이 교황령의 북쪽을 점령하게 되자 교황이 오토 1세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오토 1세는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를 정복하여 교황을 도와주게 되면서 962년에 로마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받게 되는데 카롤루스 대제가 처음 받았다가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후에 단절되어 버린 서로마 황제를 계승하는 이 황제 대관을 역사학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서유럽의 다른 국가의 군주들이 왕이라고 불릴 때 독일의 왕들은 신성 로마 황제라는 이름으로 유일하게 황제를 칭하는 존재로 서유럽 전체의 세속적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로마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독일 국내 문제보다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하여 독일 내 지방제후들의 독립적 성향이 더 커지게 되었고
신성 로마 황제 자리도 제후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어서 황제권은 강하지 못하여 명목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정보광 윌리엄이라고도 불리는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 1세가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앵글로색슨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세운 영국의 노르만 왕조는 프랑스처럼 전형적인 봉건제 형식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가진 봉건 국가였습니다. 윌리엄 1세는 정복한 영토를 노르만계 봉신들에게 나누어주는 봉건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했지만 많은 앵글로색슨계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왕의 영지로 삼아 엄청난 왕령을 소유하고 있었고 모든 제후들로부터 중성서액을 받는 등 일반적인 봉건제에서 나타나는 왕권이 미약하고 제후 세력이 강한 형태가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봉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윌리엄 1세에 관해 또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는 둠즈데이 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잉글랜드의 토지대장으로 웨스트민스터 북이라고도 하며 라틴어로 지어져 있는데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왕이 된 노르망계 윌리엄이 전국의 토지 소유 형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세금 징수를 잘 하기 위해서 작성한 토지대장으로 토지의 경지 면적과 소유자 이름, 해당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까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11세기 잉글랜드의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봉건제 하의 국왕과 영주와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중세 서유럽을 특징짓는 봉건제와 크리스트교 중에서 이번 영상은 봉건제에 관한 내용인데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2차 민족 이동이라 부르는 노르만족의 침입 등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기서계급이 출현하였고 봉건제는 주종제와 장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배계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주종제는 주군과 봉신 사이에 봉토를 매개로 한 주종 관계였으며 불입권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왕권이 미약한 지방분권적 특징이 핵심 내용이고 주군과 봉신과의 관계는 쌍무계약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장원제는 장원의 주인인 영주와 부역지대를 납부하는 농노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데 장원은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촌락 공동체였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 농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영주에게 예속된 신분이었지만 노예와는 달리 토지도 소유할 수 있고 관습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으며 중세 말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쟁취하면서 자영 농민으로 신분이 상승해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의 중세 시대는 수많은 기사들의 영웅적 무용담이 크리스트교와 결합하여 종교적인 색채까지 더하면서 많은 기사도 문학들을 탄생하게 하였으며 봉건제를 배경으로 중세만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매력을 지닌 많은 오페라나 영화, 소설, 게임 등으로 제작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건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번째 영상은 로마 가톨릭의 발달과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